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국의 사회의 변화를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도시로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주로 도시 교통의 변화, 그리고 도시로 사람이 많이 몰리면서 도시 빈민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즉 도시에 살고 있지만 수입이 많지가 않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도시 빈민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서울의 교통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1960년대나 70년대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좋아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1960년대와 70년대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적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중교통의 발달입니다. 여러분 요 아래 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은 바로 이 버스입니다. 이 버스가 가장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있는데 영어로 버스라고 쓰죠. 그죠? 그래서 서울의 모든 곳에 모든 도로에 이 버스가 다니고요. 원래 1960년대랑 70년대는 지하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버스를 특히 아침, 저녁, 출근, 퇴근 시간에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만원 버스라고 불렀습니다. 만원 버스는 어 사람이 많이 사람이 너무나 많이 타고 있는 이런 버스를 만원 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버스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타고 있고, 이 버스에서 돈을 받는 안내양이 이렇게 사람을 태우려고 이렇게 힘들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 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저녁 때는 이 버스를 타고 또 집에 오고, 근데 이게 버스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버스 속에서 모이면서 굉장히 힘들고 힘이 빠지고 하는 상황이 한국의 대중교통인 버스의 상태였습니다. 자 볼까요? 1960년대 말까지 서울 시민의 이 발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발이 사람의 발이죠. 그죠? 그러니까 서울 시민을 이렇게 태우고 다니던 발 역할을 하던 전차가 그 효율성과 노후화 문제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효율성은 이제 고장이 많이 나고 노후화가 기계가 이제 많이 오래됐다 소리죠. 그래서 시내버스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서울에 다니던 전차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한국 지배할 당시 만든 시설입니다. 이 서울에만 있었는데요. 한번 일본이 서울에 만들었던 전차를 보실까요? 전차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전차가 이렇게 되고 이게 땅 위를 이렇게 다니는 것이죠. 그 이 안에 사람이 돈을 내고 타고 잘 가라고 여기 손을 흔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서울에 있는 역사박물관 앞에 있는 모형 전차입니다. 실제로 다니던 전차를 모형으로 만든 것이고요. 지금 요것은 지금 서울에 실제 다니던 전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게 뒤가 이제 서울의 시내에 있던 한국은행의 모습이고요. 요 밑에 보면은 이 전차를 타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말에는 이 전차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여기 보면 지금 버스도 다니고 이런 전차도 다니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할 때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너무나 오래되고, 그리고 너무나 낡아서 1960년대에는 이 전차를 다 없애게 되고 이 버스가
서울 시민의 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출퇴근 시간에는 출근은 일을 하러 가는 시간이고 퇴근은 일을 하고 집에 오는 시간입니다. 이걸 출근은 일 출근은 일하러 가는 것, 그리고 퇴근은 일 끝내고 집으로 오는 것을 말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만원 버스, 아까 만원 버스 설명드렸죠. 그죠?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 버스 사진을 다시 볼까요? 이런 것이 만원 버스입니다. 이 사람이 버스가 태울 수 있는 정원보다 훨씬 많이 타게 되는 거죠. 그죠? 만원 버스에는 차장이 문에 매달려, 차장이 아까 이 안내양이 차장입니다. 이 버스를 탈 때 이 사람을 태우고 돈을 받는 사람을 안내양 또는 버스 차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버스 안내양 또는 버스 차장이 어, 어, 차장이 문에 매달려 온 힘을 쏟아야 겨우 문을 닫을 정도로 승객을 태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사진에서도 이 너무나 많이 사람을 태워서 문을 닫을 수도 없죠. 그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사람들이 매달려서 다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만원 버스에 매달려 오라이를 외치던 차장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였습니다. 전차는 1960년대 말에 사라졌고 이 차장, 안내양은 1980년대 초에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안내양이 없고 이제 그 버스의 운전기사가 이제 버스를 타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오라이는 한국말이 영어 발음을 따라하는 건데요. 오라이가 좋아 이런 말이에요. 좋아. 좋아 이렇게 하는 말인데 이게 영어의 all right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all right이라는 이 말이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을 all right라고 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따라서 오라이, 그러니까 좋아 그대로 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차장 안내양이 이제 운전사 아저씨는 요 앞에 있잖아요. 운전사 아저씨한테 문을 이렇게 닫고 가지 못하니까 그래도 alright 하면은 그래도 가라 소리예요. 예. 그래서 이런 위험한 버스 운행이 뭐 서울에서는 매일 계속됐죠. 그래서 하도 이게 외국 사람들이 보면 신기해서 막 구경을 하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은 별로 신기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매일 일어나는 상황이니깐요. 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도 이 비슷한 것이 지하철에 푸시맨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본의 지하철에 푸시맨 보신 적 있어요? 일본 지하철도 만원 지하철,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푸시맨입니다. 일본 지하철에 푸시맨이 여기 있는데요. 요 푸시맨 이거는 일본의 지하철의 푸시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못 타니까 타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한국의 이 안내양이나 차장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버스에 다 사람들이 못 타니까 이 푸시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안내양도 이 푸시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한국에서 다닐 때도 뭐 맨날 이런 버스를 타고 다녔죠. 이게 저 어릴 때의 모습이랑 비슷한데 저도 매일 이런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또 이런 버스를 타고 집에 오고 그래서 학교에 가면 너무 힘이 들고 집에 오면 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버스 속에서 10분 이상 있으면은 숨을 쉬기도 힘들고 이 막 다치기도 하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물며 이런 안내양이나 차장들은 더 힘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한국의 이 대중교통이 1960 년대 70 년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양, 차장이 80 년대 초에 사라졌고요. 2000 년대 들어와서 서울의 버스 여객 수송 분담률은 지속적으로 27% 거의 3분의 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이렇게
이렇게 대중교통의 비율이 있는데요. 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가 있어요. 택시. 그다음에 어 지하철이 있죠. 그래서 버스가 아직도 27%를 유지하고 있고 이 나머지는 택시가 거의 10% 정도 하고요. 그죠? 이 나머지는 거의 60% 이상은 지하철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하철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 되었습니다. 원래 버스가 지하철이 없었고 버스가 이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대표하고 있었지만 이제 지하철이 생기면서 버스의 역할이 점점 줄었지만 지금 아직도 27%의 서울에서 승객을 나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나라에도 이 교통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한국에서 경험하던 이런 만원 버스나 이런 문제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한국은 특히 인구가 많고 나라가 작았기 때문에 이런 만원 버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것은 안내양 또는 차장이 쓰던 모자고요. 이 왼쪽은 이 차장이 쓰던 모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방입니다. 요 가방에 이 사람들한테 이 차비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차비를 받아서 이 가방에 돈을 이렇게 모아 놓고 이 차장들이 이런 모자를 쓰고 했습니다. 여기 모자 쓰던 모자가 요 모자입니다. 예. 여기도 이렇게 모자를 쓰죠. 그죠? 이 모자고 이런 가방이 여기 살짝 보이는데 이 가방이 여기 보이시죠? 그죠? 요 가방을 요 아래에 이렇게 메고 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겨울에는 이 차장이 안내양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시장이에요. 1970년대 서울시장이 이 차장 즉 안내양한테 이 겨울 옷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 안내양들이 대부분 지방에서 서울로 온 사람들이고 서울에 와서 이제 이 차장이나 안내양 하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굉장히 몸이 고달프게 생활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사회나 국가에서 이 차장과 안내양한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맨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시민들을 이렇게 날라주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그 시민들이 서울시장이 차장 안내양한테 이게 겨울옷을 이렇게 선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되게 서울의 겨울은 굉장히 추워서 영하 15 도, 20 도도 막 내려가는데 이 겨울에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두툼한 겨울옷을 주는 장면이 있었고 매해 겨울에 이런 선물을 안내양들한테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버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이 발달을 합니다. 이제 서울이 이제 지금은 지하철이 굉장히 많아져서 굉장히 지하철 수단이 발달해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지하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서울인데요. 이 1970년대 지하철이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지하철을 개발했을까요? 이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고 사람도 다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제때 출근하고 퇴근하게 할 수도 없었어요. 서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서울에 살 집이 많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즉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버스로는 사람들을 이동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이제 지하철을 개발하게 됩니다. 지하철은 1974년 8월 15일 서울역과 청량리 구간에 처음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이 서울이 이렇게 있는데요. 서울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북쪽이 이렇게 있고 남쪽이 있고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한강이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흐르고요. 이 서울역이 여기쯤 있어요, 서울역. 서울의 중심역이 서울역이죠. 청량리는 여기쯤 있습니다, 청량리. 그래서 서울역과 청량리를 처음으로 이은 이 지하철이 1 호선 1974 년에 개통된 1 호선, 1 호선이 첫 번째라 소리죠. 1 호선 지하철입니다. 예. 이게 서울역과 청량리가 서울에서 이 구간이 서울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제일 먼저 지하철을 개통을 하게 됩니다. 1985 년에는 부산에도 지하철이 개통되고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도 지하철이 운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있으면 한국이 남한만 보면 이렇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DMZ 북한과의 그 국경이고요. 서울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 지하철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대전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옆에 인천. 인천이 여러분이 한국에 오시면은 꼭 들리게 되는 곳인데 인천이 저기 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광주, 그리고 대구. 이 대구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죠. 이런 곳에 이제 지하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울이 제일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부산, 그 나머지 도시들은 비슷한 시기에 생기게 됩니다. 1974년 개통 첫 해에 0.37%에 불과했던 지하철의 여객 수송 분담률은 1985 년에 4.2%로 늘어났고 1993 년에는 10%, 2001 년에는 19%, 현재는 39% 수준이다. 지금은 거의 반 이상 60% 이상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철이 1974 년에 생긴 이후에 급속도로 모든 교통수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여기 강남인데요. 강남에서 서울역까지 간다. 그러면은 버스를 타건 택시를 타건 이 길이 너무 막혀서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지하철을 탑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동차도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고 그런데도 택시나 버스를 타지를 않죠. 왜냐하면 길이 막히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막히니까. 따라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건 돈이 작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지하철의 총 운행 거리는 327km이고 역의 개수는 302개에 달합니다. 굉장히 지하철역이 많죠. 그죠? 총 운행 거리는 런던의 439km, 미국의 뉴욕의 397km에 의해서 세계 3위 수준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일본의 동경이고요. 그래서 영국의 런던 그리고 미국의 뉴욕 다음으로 서울이 지하철이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하철 노선도인데요. 지하철 노선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지하철 노선도인데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한국에 오시면 서울에 오시면 지하철을 안 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길이 막히니까 거의 바쁠 때는 택시나 버스를 타지 않고 지하철을 많이 탑니다. 거의 항상 지하철을 많이 타는데 여러분이 이제 한국의 인천공항에 내리시면 이 지하철 노선도를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를 가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내리셔서 인천공항역이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여러분 인천공항에 내리셔서 제가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오시려면은 이대역이 여기 있어요. 이대역이 여기 있습니다. 이대역. 여기 이제 이화여대 역이 있는데요. 지하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아타고 오시면 됩니다. 의외로 어렵지가 않고요. 한 번 정도 갈아타면은 인천공항에서 이화여대역까지 오실 수가 있고, 이 서울의 지하철이 이게 서울의 지하철인데요. 서울의 지하철이 어느 정도까지 연결이 되냐면 서울의 지하철이 요 인천과 여기 위에 수원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수원 정도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어디든지 쉽게 한국에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보시기에 복잡해 보이죠. 그죠?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 여러분이 만약에 부산에 가시면은 부산에도 이런 지하철 노선도가 있어요. 이거보다는 조금 덜 복잡하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디서 갈아타는지만 잘 찾으셔서 이 지하철 노선을 갈아타고 여러분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1960년대, 70년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많이 서 있고 이제 버스마다 번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버스마다 어디 간다 이렇게 번호가 있고 버스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가 가는 곳으로 가는 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또 회사에 출근하고 회사가 끝나면 또 집에 오고 그런 게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처음 1974년에 개통된 지하철의 모습입니다. 그래갖고 1974년에 개통된 지하철의 그 내부 모습입니다. 이 처음에는 여러분 보시면 이거 알겠지만 처음에는 이 지하철이 한국이 이제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는데요. 이 지하철이 이제 굉장히 깨끗하고 안에도 이렇게 아까 양탄자를 깔아놓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할머니와 학생이 이렇게 지하철 타고 있는데 굉장히 공손하게 타고 있죠. 그죠? 굉장히 이렇게 여기 들어가도 되는 곳인가 하면서 타고 있죠. 그래서 처음 지하철을 탈 때 한국 사람들이 이 신발을 벗고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아무도 안 그러는데 그때는 이 지하철이 너무 깨끗하고 양탄자가 막 깔려 있으니까 한국에는 그 당시에 양탄자가 깔려 있는 곳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되게 부담을 느껴서 그 신발을 벗고 타고 했습니다. 이 대중교통의 발달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원래 한국의 주된 교통수단이 전차 1960년대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버스로 이렇게 옮겨갔다가 다시 지하철로 이렇게 변해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약간 슬픈 얘기인데요. 성장의 그늘, 도시 빈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한국이 1960년대 이후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죠.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1년에 소득이 10%씩 늘어나는 성장을 거의 20년간 하는데요. 이렇게 성장을 빨리 하면은 부자가 되는 사람도 많지만 계속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즉 경제가 빨리 성장을 하면서 부자가 많아졌죠. 하지만 계속 옛날과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도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가난한 사람들도 존재를 하게 됐죠. 특히 이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서 대도시나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몰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서울에 오면은 직업이 없죠.
서울로 왔지만 직업이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 일이나 돈만 주면 아무 일이나 하고 지금 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 빈민이 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도시 빈민의 사진으로 나온 사람들은 지금 지게꾼인데요. 지게꾼. 지게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짐을 날라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는데 짐이 무거운 게 있으면은 특히 역이나 공항 같은 데서 무거운 짐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 주면은 짐을 날라줍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 일이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없을 때가 있고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어 생활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려온 사람들이 지게꾼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 서울에 오기 전에는 수도 대도시로 오기 전에는 이 지방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많았겠죠. 우리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지게꾼? 예. 지게꾼.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그 이런 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물건을 날라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수입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지게꾼을 지금 요 지게꾼이 이제 잠깐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대문 평화시장 내 영세 봉제업체는 이제 봉제업체가 뭐냐면은 옷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공장에서 재단사가 이제 천을 자르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일하던 22 살의 전태일. 22 살이면 여러분보다도 좀 어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랑 비슷한 나이인데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린 젊은이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이 전태일이 굉장히 한국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너무나 힘든 노동에 이렇게 불만을 나타내고 정부와 대기업에 그 어려움을 호소한 사람입니다. 1970년 11월 전태일은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참 슬픈 얘기죠. 그죠? 이 한국에서는 1960년대, 70년대 너무나 빨리 성장하고 너무나 돈을 버는 데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아픈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이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법은 있지만 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하루 종일 일 시키고 밥 잠깐 먹이고 잠 잠깐 재우고 하루 종일 하루에 뭐 18시간, 17시간 일만 죽어라 시키는 그런 시절이 1960년대, 1970년대였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국이 빨리 발전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가 대부분의 모든 노동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죠. 하면서 분신 자살을 하였어요. 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몸에 불을 붙이고 자살을 하였어요. 이 전태일이 이렇게 분신하면서 자살한 사건은 그 당시 너무나 열악했던 노동 조건을 폭로한 사건인데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고 노동 운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금 보면은 이 전태일에 대한 지금 이 우리가 동상도 있고 전태일을 기념하는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서울의 시내에 있는 전태일의 동상입니다. 이 전태일이
돈 많은 기업들과 돈 많은 공장에서, 즉 한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이 노동자들을 너무나 기계처럼 다루고 너무나 월급도 작게 주고 일만 계속 시키면서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여러 차례 이 불만을 얘기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신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전태일의 어머니가 이 전태일의 사진을 껴안고 이 장례식장에서 우는 장면이에요. 이 사진도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태일이 분신 자살을 하고 그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우는 이 모습이 한국 사회의 1970년대와 60년대의 그 암울했던 시절을 얘기해 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하는 데만 너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 주는가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수출하고 더 많이 이런 옷을 생산하는 데만 집중을 했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는지,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거의 신경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 노동자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죠. 예. 참 슬픈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태일의 분신이 얼마나 사회적인 그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한 이렇게 열악하게 이제 좋지 않다는 얘기죠. 힘든 노동 조건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이 많이 각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 빈민들을 얘기할 때 이 전태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이 얼마나 힘들었고 그 노동자들이 힘들었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전태일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좀 넓게 한국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볼까요? 1980년대는 대통령이 누구였죠? 전두환 대통령이죠. 1960년대부터 1979년까지는 박정희 대통령이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에 죽고 1980년에서 1987년까지 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그래서 이 전두환 대통령 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80년대 들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노동운동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 전개가 되었다. 1980년대 초에는 노동운동은 기업별로, 그러니까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그렇게 기업별로 주로 임금 인상, 월급을 올려달라고, 소득을 올려달라고 경제적 요구를 내걸었죠. 근데 박정희 정권 아래서 받았던 억압의 반작용으로 투쟁 양상이 거의 폭발적으로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무슨 요구하는 말만 하면 무조건 경찰에 잡혀갔어요. 경찰에 잡혀가서 이렇게 감옥에 있고 그 고통 막 이유 없이 감옥에 오래 있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고문도 당하고, 그리고 와중에 노동자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가 그 한국의 경제 발전을 공부할 때 시험 문제도 났지만 북한과 한국의 경제 발전의 비슷한 점은 자유가 억압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한국의 경제 발전에 또 북한의 경제 발전에 비슷한 점, 남한과 북한의 경제 발전에 비슷한 점에 이 자유의 억압이 있죠.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나 너무 월급이 작아요. 나 이 월급으로는 옷도 못 사 입고 밥도 먹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10시간 이상을 회사에서만 일만 죽어라 해요. 화장실도 못 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정말 기계처럼 일을 해도 그 고통과 힘든 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1960년대와 70년대.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소리를 하는 노동자들은 다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말을 못하게 굉장히 억눌렀죠. 그래서 이 자유 억압이, 한국이 경제 발전을 빨리 했지만 자유 억압이 굉장히 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너무나 무서워서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이 전두환 대통령도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데 전두환 대통령 때는 이런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1980년 5월 중순 이후 1983년 말까지 노동운동은 또 전두환 대통령도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어서 이렇게 노동자들을 탄압을 하고 노동자들이 월급을 올려달라 그러거나 노동자들이 우리를 더 잘 살게 해달라고 하면은 경찰이 잡아가고 구속시키고 감옥에 넣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뭐 고문도 하고 사람도 죽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밑에서 1983 년까지 이런 노동운동이 잠깐 정지가 돼요. 하지만 1984 년부터 87 년까지 다시 노동자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이렇게 탄압을 어 이렇게 일어서서 더 잘 살게 해 달라고 인간답게 살게 해 달라고 또 노력을 해요. 그 억눌렸던 억눌렸던 탄압을 이렇게 정부가 그렇게 오랫동안 탄압을 하고 노동자들을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 그럼에도 인간답게 살게 해 달라고 사회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운동은 노동자 학생 연대, 그러니까 노동자 학생 연대가 이 아까 말한 노동자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대학생, 이게 참 아이러니가 대학생은 이제 배운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 같은 대학생. 그리고 노동자는 보통 대학을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배운 대학생과 대학을 다니지 않은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요. 합쳐서 이제 정부와 정권에 대해서 이 노동자들의 삶을 더 좋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로 동맹 파업, 구로가 아까 서울의 지도를 보시면 서울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구로가 저번에 여러분 공부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구로 지역인데요. 이 구로 지역이 공장이 많았어요, 공장. 여러분이 이전 시간에 한국의 급속한 사회 발전을 첫 번째 공부를 할 때 지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서 서울에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공장에 있는 데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공장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바로 요 구로 지역이었어요, 구로. 예. 한강의 남쪽이고 예 서울역의 아래쪽입니다, 여기가. 지금도 공장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구로 동맹 파업, 그리고 대우자동차 파업 투쟁. 대우자동차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파업 투쟁 중 진일보한이 더 발전한 투쟁 양상을, 투쟁이 이제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투쟁을 하는 거죠. 그런 양상을 보이게 돼요. 이러면서 사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투옥이 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문도 당하고 경찰에서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이 죽기도 해요. 네. 굉장히 슬픈 기간이 많이 계속됐었어요. 제가 이때 대학을 다닐 때 제 친구인 대학생 친구들은 많이 죽었어요. 예. 이 경찰에 잡혀가서 죽은 친구들도 많아요. 참 슬픈 시절이었어요. 이 도시 빈민들이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 여자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보통 하루에 24 시간이잖아요. 그럼 6 시간 어 잠을 자고요. 그죠? 6 시간 잠을 자고 한 2 시간 밥 먹고 조금 휴식을 하고
그러면은 어 나머지 몇 시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하루에 16 시간은 16 시간은 그냥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16 시간을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믿기지가 않죠. 근데 그때는 이런 노동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TV를 볼 시간도 없고, 그리고 좀 마음 놓고 쉴 시간도 없고, 인간답지가 않게 살았죠. 그리고 월급도 너무나 작았어요. 그 생활이 될 듯 말 듯하게. 그 밥 먹고 옷 사 입을 돈 간신히 마련할 정도로. 그 엄청난 착취가 일어났었죠, 착취. 제가 착취라는 말을 여기서 쓸게요. 착취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마치 큰 기계의 부품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고 그런 삶을 살게 됐죠. 그러다가 이전까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또 굉장히 무수한 사람이었죠. 근데 1988 년부터 노태우 대통령이 등장을 해요. 노태우 대통령 이전에 사진을 봤는데요.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의 친구인데, 그리고 군인 출신이지만 좀 그래도 나름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노태우 대통령은. 그리고 1986 년과 1986 년과 1986 년에 그 아시안 게임을 하고요, 서울에서. 그리고 1988 년에 서울에서 올림픽 게임을 해요. 그러면서 이 효과가 뭐냐면 한국 시민들이 굉장히 자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게임을 치르면서, 우리 저번에 한국의 경제 발전사에서도 봤지만, 이 아시안 게임을 굉장히 잘 치러서 아시아 사람들이 "야, 한국 대단하다. 그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시안 게임을 잘 치르냐." 이렇게 칭찬해 주고, 또 1902년 후에 1988 년에 서울에서 또 올림픽 게임을 하면서 또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야, 한국 대단하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해서 저 올림픽도 치르게 되냐.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니까 이 한국 시민들이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공장에서, 대기업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월급은 얼마 받지 않고, 쉬지도 않고 죽도록 일해서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야'라고 자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이 아시안 게임과 19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 게임이 한국 사람들한테 준 영향이 굉장히 커요. 억눌려 있던 이 독재자로 한테, 그 전두환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한테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을 해요. '우리도 이제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인간답게.' 그래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나 깊고 넓게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1987년 6.29 선언 이후, 6.29 선언은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나는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과 달리 민주화를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근로자나 노동자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분출을 해요. 그 이해가 되시죠? 거의 1960 년부터 1988 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죽어라 일만 하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죽어라 일만 하던 한국 사람들이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인간다운 욕구가 폭발을 해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래서 1987년에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조가 대개 결성이 되고, 노조 아시죠? 노동자들의 그런 조합이에요. 대거 결성이 되고, 그전에는 노조도 새로 만들면은 정부에서 경찰에서 다 잡아가고 고문하고 굉장한 고통을 줬어요. 근데 이제 노조가 많이 결성이 되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또 근로조건도 상당히 개선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저기 시험 문제 중간고사에 나왔던 그게 생각이 나시죠? 이 전두환 대통령이 1980 년대 그 소득 정책을 하죠. 그죠? 그 소득 정책을 시행을 하죠. 그때도 제가 설명했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거의 8년 동안 그 모든 근로자,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월급을 올리지 않는 그런 소득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얼마나 노동자들이 힘들었을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노조를 결성한다든가 더 월급을 올려 달라 그런다든가, 그리고 더 좀 쉬게 해 달라, 너무나 힘들어서 일을 못 하겠으니 좀 쉬게 해 달라고 하면은 경찰에서 다 잡아가고, 그런 상황이 이제는 어 없어지고 더 인간답게 살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폭발을 했던 거죠. 그리고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 빈민 문제도 대두가 되었어요. 도시 빈민 문제는 여러분이 우리가 저번에 배웠다시피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이 대도시에서 직업이 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시 빈민이 된 거죠. 그 도시 빈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 이런 뜻이 되겠어요. 1950 년대 이후 서울 등 대도시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건 지금까지 많이 배웠죠. 대도시의 고지대, 하천변, 침수 지역 등의 허름한 판자촌이 늘어났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고지대는 이제 산이 이렇게 높은 지역이에요. 거기는 사람들이 잘 살지 않으니까 나무를 베어내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고, 하천변에도 사람들이 잘 살지를 않죠. 그리고 침수 지역이 물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런 지역에는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쪽에 판자촌이 늘어나요. 판자촌은 이게 판자로 지은 집이에요. 제가 이 판자 지은 집. 집은 보통 이렇게 굵은 나무나 이렇게 콘크리트나 철근으로 짓잖아요. 근데 판자는 아주 얇은 나무판이에요. 그래서 집을 대충 이렇게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자촌이 늘어났고, 제가 판자촌 사진은 조금 이따 아래서 보여드릴게요. 판자촌이 늘어났어요. 이 도시 빈민들이 이렇게 판자촌에 살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판자촌이 주로 고지대, 산이나 그 강가, 그리고 물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에 판자촌에서 살게 되었다 이 뜻이죠. 1960 년대 말 서울에만 판자촌이 200여 곳에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럴 정도였다. 빈민 지역 주변에는 제조업의 영세 사업장, 하청업체가 산재해 있었고, 영세는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사업장은 공장이라는 뜻이고, 즉 가난한 공장.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잘 팔려서 돈을 많이 버는 공장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공장이 있는데, 영세 사업장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조그만 공장을 말하는 거죠. 주민들은 이런 영세 사업장에서 또는 간의 수공업으로서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벌지 못했죠. 간의 수공업은 집에서 작은 공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과가 이 사람들의 소득이, 이 도시 빈민들의 소득이 아주 낮았다. 그죠? 왜냐하면은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아까 우리 지게꾼도 봤지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가내수공업으로 조그만 싼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판자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서울에 그 당시 있던 판자촌인데 이런 지붕이나 벽돌이 그냥 튼튼한 게 아니고 이런 얇은 나무로 만든 집들이에요. 제가 다시 보여줄게요. 이 판자가 이렇게 얇은 나무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판자가 이런 나무, 지금 보이는 이런 나무인데 이거보다 사실 더 많은 거죠. 이 판자촌은 이런 나무로 지은 집이에요. 얇은 나무로. 뭐 사는 모습이 그 당시에 좀 보여주면 뭐 이랬죠. 굉장히 열악하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당시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이런 판자촌. 자세히 보시면 집이 이렇게 판자로 만들어서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이런 집들이 많죠. 여기도 있고요. 뭐 요런 판자촌 요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판자촌이 있고 요 뒤에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또 있고.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됐어요. 참 슬픈 현실이었죠. 그래서 이런 판자촌이 보통 어 산 위나 어 산이나 강가 이런 곳에 서울 시내에 너무나 많이 200여 군데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하지 않고 올라온 젊은이들이 대부분 이런 판자촌에서 살게 됐던 거예요. 이 지방에서 대도시로 이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초등학교를 마친 10대 청소년도 많았어요. 10대 청소년은 이제 10살 남짓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변변한 기술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막노동자나 비숙련 노동자로 오랫동안 일을 해도 월급을 거의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이 막노동자는 아무 이나 하는 노동자를 말해요. 비숙련 노동자는 기술이 없는 노동자를 말해요. 그래서 장시간 노동, 그러니까 기술이 없고 아무 일이나 막 시키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게 해도 "너는 기술이 없고 너는 아무 일이나 하니까 월급을 조금만 줄게." 그래서 이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하는 젊은 10대 청소년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런 지방에서 올라온 10대 청소년들이 사는 마을은 아까 말한 판자촌, 달동네 판자촌이 참 유명한 말인데 이 판자촌은 아까 얘기를 했죠. 그죠? 이 달동네는 보통 이게 달동네가 달에 가까운 동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달에 가까운 동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하늘에 밤이 되면은 하늘에 이렇게 달이 떠 있죠, 달. 이 달이 떠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도시에 있는 보다 산에 있는 곳이 달이랑 더 가깝죠. 그죠? 그래서 산에 있는 동네 이런 뜻이에요. 즉 이게 판자촌이 대부분 산에 있게 썼기 때문에 이 산에 있기 때문에 달이랑 가깝잖아요. 이 달이랑 가깝기 때문에 달동네라고 불러요. 이게 참 슬픈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달동네 산 높이 있는 판자촌이었고 시간이 가도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죠. 월급을 너무나 작게 받으니까. 그죠? 예. 오늘은 도시 빈민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 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도시 빈민과 한국의 교통 문제 변화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줌 시간에 질문도 하고 한국의 이런 사회 운동과 어 교통 문제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